히틀러 독재라고? 한국도 똑같은 거 아니야? 미국은 전쟁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다 죽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주하던 미국 이스라엘이 꿀먹은 번거리가 되어버린 충격적인 이유. 강대국도 얌전한 고양이로 만드는 대한민국 미친 애견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학살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중동 위기 대응 총괄 루카스 조나단이라고 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가 사흘 전 모든 매체 앞에서 약속했던 휴전. 그 약속이 단 한 줄의 명령서로 종이장처럼 찢겨 나간 순간이었거든요. 화면 가득 펼쳐진 건 레바논 남부의 한 마을이었죠. 새까만 연기가 마치 거대한 손바닥처럼 하늘을 덮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와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상황실 화면 한쪽에서는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화이트 대장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국무부의 안나 차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리, 트럼프 대통령의 의자 옆에 앉은 안보보좌관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제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모든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거든요. 이른바 삼손 옵션이라 불리는 자신들이 무너진다면 중동 전체를 핵의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그 광기 어린 협박. 그 한 장의 카드 앞에서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이 종이호랑이처럼 굳어 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회의 채널의 한쪽 모서리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에릭. 미국 에너지 안보 전문가. 제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죠. 평소에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날의 메시지는 정말 도가 지나쳤어요. 그가 단체 채널에 올린 한 줄. 한국 측의 통보. 주한미군 방위비 더 못 낼 거면 짐 쌀 준비나 하시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3번도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중동이 불바다가 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는 도대체 왜 한국을 걸고 넘어졌을까?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군요. 중동의 원유와 가스가 멈추기 시작하면 그 다음 도미노로 무너지는 게 바로 동아시아 물류망이거든요. 그리고 그 물류망의 핵심을 쥐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에릭은 이 위기를 핑계 삼아 한국에게 더 큰 청구서를 들이밀려고 한 거예요. 마치 불난 집에 달려가서 호스값부터 받아내려는 소방수처럼요. 게다가 한국은 천궁투인지 뭔지 중동 8개국에 싹 다 팔아먹으면서 우리 미국보다 더 큰 천문학적인 달러를 쓸어 담았죠. 그게 배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전 세계의 컨테이너 절반이 멈추기 직전인 상황에서 그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든 나라에게 미국이 가장 먼저 한 말이 협박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의외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두만강,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지대, 상황실의 또 다른 모니터. 그 한쪽 구석에서 정체불명의 여론 신호가 포착됐다는 미국 정찰위성의 자동 보고였어요. 처음에는 다들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중동에서 핵 위협이 터지는 마당에 두만강의 작은 열 신호 따위가 무슨 대수겠어요. 그런데 화이트 대장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가 천천히 마이크를 켜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러시아였어요. 이스라엘의 폭주를 틈타 러시아가 북한 접경에서 무언가를 꺼내들고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한반도를 향한 위협이었지만 본질은 달랐죠. 러시아는 한국이 쥐고 있는 중동 지분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사우디의 정유 플랜트, 이라크의 항만 인프라. 그 모든 것이 한국 기업들의 손끝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중동을 흔들고 미국은 손이 묶이고 그 빈틈으로 러시아가 한국의 자산을 노리고 그리고 미국은 그 한국에게 돈이나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확실한 건 한국이 강대국 먹이감으로 확실한 표적이 됐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위대하다던 자유진영의 새벽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고 유럽의 모든 안보 채널이 비명을 지르고 일본 외무성에서는 긴급 성명을 준비하느라 불이 다 켜져 있는 그 새벽에 한국에서는 단 한 줄의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하는 거지? 자는 건가? 처음에는 한국이 충격을 받아 멈춰 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후배인 동아시아 담당관 마르탱이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국장님, 한국 청와대 상황실. 지금 영상 신호가 안 잡힙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청와대의 일부 라인이 평시에 우리와 공유되던 그 라인이 어느 순간부터 차단됐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큰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가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그 닫힌 문 안에서 무언가가 가동되고 있었어요. 마르탱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거든요. 국장님, 이거 무슨 한국 매뉴얼인 것 같습니다. 매뉴얼.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평소에는 정말 시끄러운 나라거든요. 토론이 많고 의견이 갈리고 거리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거짓말처럼 조용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 무언가를 결정한 순간이라는 걸 저는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미국 상황실에서는 여전히 에릭이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추가로 보낼 압박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 옆에서 안보보좌관은 이스라엘 측과의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합참의장은 페르시아만의 함대 재배치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다들 자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새벽에 두만강 너머에서 깜빡이던 작은 여론 신호와 한국 청와대에 닫힌 문 사이에 어떤 선이 그어지고 있는지 보지 못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그냥 위기가 아니다. 이건 어떤 거대한 판이 뒤집히기 직전의 정적이라고.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변을 덮치기 직전에 바닷물이 한번 쑥 빠져나가는 그 이상한 고요함처럼요. 그리고 그 정적의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방해물 취급하고 동맹이라던 미국마저 청구서를 들이밀던 그 새벽에 정작 그 모든 위기를 가장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던 단 하나의 나라. 그게 한국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보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 그 새벽에 한국이 딱 그랬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책상 위에 있던 한국 관련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통계와 숫자로만 보였던 그 자료들이 그날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조선 점유율, 반도체 점유율, 원전 수출 실적, 방산 수출 증가율, 그리고 국제 해상 운송에서 한국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 숫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작게 봐온 것은 아닐까? 미국이 한국에게 호통을 칠 자격이 정말 있는 걸까? 우리 유럽이 한국을 그저 동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분류해온 것이 얼마나 안일한 판단이었는지를. 그날 새벽 백악관 상황실에서 가장 큰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의 폭주도 아니었고 러시아의 움직임도 아니었어요. 진짜 사건은요. 한국이 입을 다물었다는 것,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그로부터 정확히 6시간 뒤에 알게 됐어요. 제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를 수도 없었던 그 한 통의 보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6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브뤼셀의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 어둠을 가르고 들어온 첫 번째 보고는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해안가. 그 한가운데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두 동강이 나 있는 모습이었어요. 평화의 대교.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다리는요. 한국이 지난 7년 동안 수조 원을 들여 건설하던 중동 평화 재건 사업의 상징이었거든요. 레바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 다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평화의 대교라고. 한국 기술자들이 그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 다들 가슴이 벅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에 그대로 끊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 3명이 중태에 빠졌다는 보고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다리 중앙 통제실에서, 2명은 해안가 측 시공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다고 해요. 저는 사진 속에 끊어진 다리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다음 보고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측 공식 입장 단 한 줄이었어요. 해당 폭격은 군사 목표를 향한 정밀 타격 중 발생한 단순 오폭으로 추정됨. 오폭. 저는 그 단어를 입속에서 천천히 굴려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과 의사 없음. 여러분,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한국이 7년을 들여 만든 다리, 그 다리에서 일하던 한국인 3명이 중태, 그 다리를 부순 나라의 공식 입장은 오폭, 그리고 사과 거부. 이게 동맹국 사이의 일이 맞습니까? 이게 평소에 한국이 첨단 부품을 대값보다 싸게 공급해주던 그 나라가 한국에게 보낸 답변이 맞나요? 저는 책상을 한번 내리쳤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받아갔던 부품의 목록을 떠올리면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정밀광학 부품, 통신 모듈, 전자전 장비의 핵심 칩셋, 그리고 일부 미사일 유도 장치의 부속까지 한국 기업들이 거의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해줬던 자료들이었습니다. 한국이 굳이 그렇게까지 싸게 공급한 이유는 단 하나, 동맹의 신뢰 때문이었어요. 그 신뢰의 답이 폭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의 풍경 중 가장 추악했던 건요,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마르탱 담당관이 가져온 또 다른 첩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일본 내각조사실의 최근 동향 자료였어요. 평소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 도쿄의 가장 깊은 정보 라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내조실 수석 다카하시 신지, 그가 직접 워싱턴, 텔아비브, 그리고 두바이의 자국 주재 공관에 한 가지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시의 요지는요, 이번 사태로 한국의 중동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을 적극 활용할 것, 한국 기업이 진행 중인 항만, 가스관, 발전소 사업의 입찰권을 일본 기업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할 것, 특히 한국 측의 안전 우려가 부각될 수 있도록 우호 매체에 관련 기사를 적극 송출할 것. 저는 그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었어요.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종이 한 귀퉁이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인 3명이 다리 잔해에 깔려있는 그 시간에 일본은 그 다리에 닿음 공사권을 노리고 있었다. 여러분, 한 번 솔직하게 답해 주시겠어요? 이게 같은 자유 진영의 동맹국이 할 짓입니까? 옆집 사람이 화재로 가족을 잃은 그 새벽에 그 집의 빈자리에 자기 가구를 들여놓을 계획서를 들고 와서 견적을 뽑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저는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보고가 한 통 더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쿄 특파원이 보낸 비공식 메모였어요. 일본 내조실의 한 라인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큰 위기 앞에서 늘 외부의 우산을 찾아온 민족이다. 미국이 한번 호통치고 우리가 한번 손을 내밀면 한국은 결국 중동에서 발을 빼고 우리에게 사업을 넘길 것이다.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분석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그저 자기 희망사항을 분석이라고 포장한 얄팍한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얄팍한 글이 도쿄의 가장 윗선까지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옆 나라를 오로지 자기 욕망의 색안경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무렵 솔직히 일본 측의 그 예측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해보겠어요. 다리는 부서졌고 사람은 다쳤고 미국은 협박만 보내고 있었고 일본은 빈자리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외교적 협상 카드를 마련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지난 40년간 한국이 보여준 모든 위기 대응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오전 11시 제네바의 한 국제회의장에서 짧은 발언 한 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회의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 김도현 외교관이 발언대 앞에 섰을 때 다들 한국이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국제사회의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그 정도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외교 어법이라고요. 김도현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짧게 한 줄을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동맹의 보호를 졸업하고 독자 노선을 걷겠습니다. 회의장 안이 일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저는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옆에 있던 마르탱이 입을 살짝 벌린 채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졸업. 여러분, 이 단어가 외교 회의장에서 나왔을 때 어떤 무게를 갖는지 아시겠어요? 졸업이라는 건 학생이 학교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학교에 더 이상 배울 게 없거나 학교가 더 이상 학생을 보호해 줄 수 없을 때 쓰는 단어죠. 한국이 미국이라는 학교를 향해 졸업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것도 분노한 어조도 아니었어요. 누구를 비난하는 표현도 없었어요. 그저 학생이 졸업식 단상에서 담담하게 학교에 인사를 하듯이 그렇게 단정한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상한 한기를 느꼈어요. 화를 내는 사람보다 화를 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 때가 더 무섭다는 말. 그 순간의 한국이 정확히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장 뒤편에 앉아있던 일본 측 대표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 옆자리에 일본 측
보좌관 2명이 동시에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한 명은 어디론가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냈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옆구리를 짚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일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우산에서 나간다는 건요. 그 우산 아래에 같이 있던 일본의 안보 셈법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걷는 순간 일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일본도 핵을 만들어야 하나요? 못 만듭니다. 평화 헌법이라는 족쇄와 자국민의 강력한 반핵 정서가 일본의 손발을 묶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한국이 핵을 가지면 자기들은 영원히 핵 없는 나라로 한국 옆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핵, 도미노. 세계가 그렇게 부르는 그 현상이 일본의 가슴 속에서는 정반대의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도미노가 자기 차례까지 쓰러지는 게 아니라요. 자기 혼자만 쓰러지지 못한 채 옆 사람의 키가 갑자기 2배로 커지는 그림. 그게 일본이 그 새벽에 본 진짜 공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도쿄의 그 얄팍한 분석이 단 한 줄의 발언으로 박살났더라고요. 한국은 큰 위기 앞에서 외부의 우산을 찾는 민족이라고요. 천만에요. 한국은 큰 위기 앞에서 우산을 통째로 접어버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 위로 직접 하늘을 바치겠다고 선언하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산을 빌리는 사람과 자기가 우산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차이. 그날 정오, 저는 책상 위에 있던 한국 관련 자료를 한쪽으로 치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분석이 그 한 줄의 발언으로 무용지물이 되었거든요. 저는 새 종이를 꺼내 첫 줄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졸업. 그 단어 옆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물음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졸업한 학교의 다음 단계는 도대체 어디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제가 다시 비행기에 오른 건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에릭의 전화는 인천 상공에서 받았습니다. 그가 평소답지 않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루카스, 자네도 같이 가야겠어. 저는 두말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한국이 보낸 그 한 줄의 통보, 그 통보가 진짜인지 허풍인지를 확인하러 가는 자리에 유럽의 눈이 한 쌍 필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서판교. 처음 들어본 지명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정말 평범했죠. 깔끔하게 정돈된 가로수, 낮은 연구동 건물 몇 개, 그리고 입구에 붙은 작은 간판 하나. 친환경 에너지 응용연구소. 저는 그 간판을 보면서 솔직히 김이 빠졌어요. 이게 한국의 카드라고요? 이 평범한 동네 연구소가요? 옆자리의 에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작게 코웃음을 치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이거 봐, 루카스. 내가 뭘 했어? 한국 사람들 말은 절반만 들으면 돼. 그런데요. 저희를 맞이한 사람의 표정이 너무 차분했어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회색 점퍼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라고 합니다. 안내해 드리지요. 박 박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에서 봤는지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가 안내한 곳은 연구소 본관이 아니었어요. 본관 뒤쪽 직원 식당으로 보이는 작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거든요. 에릭이 살짝 눈썹을 찡그렸어요. 박 박사님, 우리한테 보여줄 게 식당이요? 박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차장 한쪽 벽에 있는 평범한 직원 출입문 앞에 서서 카드를 댔죠. 그런데 그 문이 열리는 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평범한 자동문이 아니었거든요. 두꺼운 합금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소리. 마치 은행 금고가 열리는 듯한 그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문 안쪽에는 엘리베이터 한 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단 한 대뿐이었죠. 박 박사가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고 저희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가 누른 버튼은 단 하나.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표시가 붙은 숫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초, 10초, 30초, 1분. 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옆에서 에릭이 침을 한번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1분 40초가 지났을 때 그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죠. 박 박사,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박 박사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지하 100m요. 지하 100m.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동네 식당의 지하 주차장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100m짜리 수직 통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마치 평범한 옷장 문을 열었더니 그 너머에 거대한 지하 왕국이 펼쳐져 있는 동화처럼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문이 열리며 마주한 풍경은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천장이 까마득하게 높았고 바닥은 흰색 광택의 특수 코팅으로 덮여 있었어요. 좌우로 펼쳐진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고 그 양쪽 벽으로는 두꺼운 강화 유리, 너머에 거대한 장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에릭이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이거 뭐요? 이게 뭐냐고 묻고 있잖소. 박 박사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어요. 북방전략지소라고 부릅니다.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지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북방전략지소. 한국어의 한 글자 한 글자가 평범한 연구소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박 박사가 저희를 안내한 방은 거대한 원형 회의실이었어요. 한가운데에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 전체가 거대한 화상 디스플레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손짓 한 번에 화면이 켜졌어요. 화면 가득 펼쳐진 건 숫자였어요. 끝없이 흘러내리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 위에 떠있는 한 줄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누적 시뮬레이션 완료량 4,200톤. 에릭의 손에서 안경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 박사를 돌아봤어요. 박 박사, 지금 농담하시는 거지요? 4,000톤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박 박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단 하루도 이 시뮬레이션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15년. 저는 그 한마디에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호통을 치고 일본이 한국을 깔보고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지하 100m 아래에서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 박사가 다시 손짓을 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떠오른 건 정밀한 설계도였어요. 둥근 구체 안에 복잡한 회로와 격자가 그려진 핵공학을 잘 모르는 저조차도 그 그림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기폭 장치. 에릭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박 박사, 정직하게 답해 주시오. 한국이 핵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박 박사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 한 줄. 걸리지 않습니다. 에릭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오? 90일이라도 필요한 거 아니오? 박 박사의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어요. 90일이라뇨. 우리는 이미 기술적 완성 단계입니다. 버튼 하나면 충분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에릭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가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가 비틀거리며 회의 테이블에 모서리를 짚었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우리가 알던 한국은 비핵 원칙을 누구보다 충실히 지켜오던 나라였거든요. 국제 사찰에 누구보다 협조적이었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모범생이라 불리던 나라였죠. 그런 나라가요. 지하 100m에서 15년 동안 4,000톤의 시뮬레이션을 끝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 박사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처음으로 길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는 한 가지 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핵만 있었다면 그렇게 당했겠는가? 그 한이 한 사람의 가슴에서 끝났다면 이건 그저 개인의 분노였겠지요. 그런데 그 한이 온 국민의 가슴에 새겨졌고 국가 시스템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저 그 시스템이 맡긴 일을 한 명의 기술자로 수행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박사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본 얼굴인지 비로소 떠올랐어요. 20년 전 국제핵공학학회의 명단 한 구석에 적혀있던 평범한 한국인 연구원의 이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이름이 지금 제 앞에서 세계의 판을 뒤집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천재가 혼자 만든 무기였다면 저는 차라리 안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이건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한이라는 정서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 지하 100m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합작품이었거든요. 에릭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하려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화면에는 단 한 줄의 표시만 떠 있었어요. 신호 없음. 박 박사가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안에서는 어떤 신호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규칙이지요.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 그 짧은 거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100m였습니다. 서판교를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에릭은 줄곧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한 뼘은 더 작아 보이더군요. 저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 짧은 길 내내 박 박사가 마지막에 던졌던 한마디만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어떤 신호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단순히 보안 규정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부터 세계의 어떤 채널과도 다른 주파수로 움직이겠다는 그 선언이었을까요? 브뤼셀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저는 곧장 한자리에 호출됐습니다.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한 오래된 호텔 지하 회의실이었어요. 공시 일정에는 어디에도 잡혀있지 않은 이른바 비공식 밀담의 자리였죠. 둥근 테이블에는 이미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안보위원회의 클라우스 의장, 프랑스 대외전략국의 이자벨 부국장, 그리고 영국 외교부의 헨리 차관까지. 평소에는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거의 없는 인물들이었거든요. 클라우스 의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루카스, 자네가 직접 봤다고 들었네. 그 지하 시설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게. 저는 본 그대로를 전했어요. 4,000톤의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폭 장치의 설계도, 그리고 박 박사라는 인물의 그 차분한 표정까지.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건 이자벨 부국장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2의 이스라엘. 여러분, 이 단어가 유럽의 안보회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다루기 쉬운 동맹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기만의 무기와 자기만의 논리를 가진 독립 변수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인정이거든요. 헨리 차관이 안경을 고쳐 쓰며 말을 받았어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은 400년 전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려왔어요. 그런 민족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한 번 도끼를 품으면 그건 핵보다 더 무섭습니다. 침략과 학살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도끼를 품으면 핵보다 무섭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동양의 유대인, 누군가가 회의 끝자락에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한국인을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회의실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에릭의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단독 사절 자격이었어요. 박 박사를 다시 만나야 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우리 유럽이 직접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와 있었으니까요. 박 박사는 이번에는 서판교가 아닌 서울 시내의 한 한정식집 별실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창밖으로 한옥 지붕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봄비가 막 그친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먼 길 오셨습니다. 루카스 국장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박 박사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그 버튼을 누를 생각입니까? 박 박사는 잔을 내려놓으며 한참 동안 정원의 빗방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0년 전의 한국 해군 제도, 일본의 침략을 막아 낸 영웅, 그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 박사가 그 이름을 꺼낸 이유는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달랐어요. 그분에게는 백의종군이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전쟁터를 따라다녀야 했던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분은 그 시기에도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칼을 갈았고 활을 다듬었고 부서진 배의 도면을 머릿속에 새겼지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무너지기 위해 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스라엘의 3손 옵션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죽으면 너희도 같이 죽는다. 그 광기 어린 협박. 그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뜨리겠다는 자살 폭탄의 논리였죠. 그런데 한국은요. 같은 핵을 들고도 전혀 다른 문장을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라고. 이게 같은 무기인가요? 정말로 같은 무기인가요? 박 박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화제를 살짝 돌렸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핵을 어떤 자리에 놓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손에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적의 영토 깊숙이 던져 넣을 준비를 하고 있지요. 핵을 공격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 영토 안에 둡니다. 적의 땅 한 평도 넘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손을 대는 순간 적의 심장이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지요. 군사 시설이 아니라 통신망, 전력망, 금융망, 적의 사회가 1시간 안에 정전되도록 말이지요. 도시는 그대로 둔 채 시스템만 멈추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박 박사가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러 만든 게 아닙니다. 침략의 의지를 죽이러 만든 겁니다. 침략의 의지를 죽인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무게의 문장인지 한번 곱씹어 주시겠어요? 적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협박이 아니에요. 적의 사회를 마비시키되 그 마비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있게 두겠다는 거예요. 항복할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이 왜 15년 동안 단 한마디도 새어나가지 않게 이 시스템을 다듬어 왔는지 이해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철학이었어요. 박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줬어요. 그가 작은 휴대용 기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 장의 그림을 띄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심원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어요. 가장 안쪽 원은 한반도 자체였고 그 다음 원은 동해와 서해, 그 다음은 일본 열도와 대만, 그리고 가장 바깥쪽 원은 중국 동부와 러시아 극동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이 동심원 어디에서도 우리는 먼저 첫 발을 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심원 어느 지점에서든 누가 우리를 향해 첫 발을 쏘는 순간 그 발이 어디에서 출발했든 간에 우리는 그 출발점의 시스템을 멈춥니다.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명령 체계를 노립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두려움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안도였어요. 지난 400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많이 당했어요.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에서, 일제강점기에서,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그때마다 한국은 무릎을 꿇었고 다시 일어섰고 또다시 무릎을 꿇었죠. 그 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한 나라의 시스템이 400년의 기억을 동력 삼아 이런 무기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런데도요. 한국이 그 무기를 손에 쥐고 처음으로 한 말이 우리는 먼저 쏘지 않는다 였어요. 저는 박 박사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밀담의 자리에서 헨리 차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한 번 도끼를 품으면 핵보다 무섭다. 그 말은 절반만 맞았던 거예요. 한국이 품은 건 도끼가 아니었어요. 그건 한이라는 다른 이름의 인내였습니다. 박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국장님, 유럽에 돌아가시거든 한 가지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적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누구의 만만한 상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지 않았어요. 이 한 문장만큼은 제 가슴에 직접 새겨도 잊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핵무장을 공식화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뤼셀 사무실의 모니터 앞에서 제 두 눈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한쪽에는 한국 청와대 대변인의 짧은 성명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거래소의 실시간 지표가 떠 있었죠. 도쿄, 상하이, 프랑크푸르트, 뉴욕. 어느 한 곳에서 비명이 터져야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지표는 오히려 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어요. 한 나라가 핵을 갖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나라의 주가는 물론이고 그 나라와 거래하는 모든 인접국의 주가가 동시에 오르는 게 가능한가요? 이건 제가 15년 동안 안보 경제 분야에서 본 적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옆자리에 마르탱 담당관이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들고 들어왔어요. 국장님, 카타르 측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계약. 어제 밤사이에 32척이 추가로 갱신됐답니다. 갱신이라고? 취소가 아니라? 네, 단가도 올렸습니다. 한국 측이 부른 가격을 카타르 측이 그대로 받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르탱이 가져온 자료를 뺐다시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카타르뿐이 아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 보수 계약, 아랍에미리트의 항만 확장 사업, 오만의 천연가스 처리 플랜트, 모두가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갱신했거나 새로 체결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자료였어요. 러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폭주를 틈타 두만강 접경에서 여론 신호를 깜빡이던 그 러시아가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한국이 시베리아 북부에서 진행 중이던 가스관 사업의 잔여 구간에 대한 통과 보장 협정에 서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짚어드릴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던 나라들이 한국이 핵을 갖겠다고 선언하자마자 한국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카지노에서 가장 큰 칩을 손에 쥔 사람 옆자리에 모두가 앉으려고 몰려드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에릭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워싱턴에서 막 도착한 직후였고 양복깃이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 장의 위성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한반도 동남부의 어느 산맥, 그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경납 시설의 문이 열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안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길고 검은 발사체였습니다. 현무 5 미사일이요. 에릭이 짧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그 오만했던 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카스, 자네 이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나?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미사일의 발사각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각도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평범한 타격용이라기에는 너무 낮은 각도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감싸 안기 위한 자세 같았어요. 에릭이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번에 펼쳐진 건 동해의 깊은 바닷속이었습니다. 해저 지형도 위에 한 영역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기, 이 자리가 뭔지 아나? 저는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가스 하이드레이트요. 우리가 흔히 하얀 얼음이라고 부르는 그것. 한국 동해 한가운데에 추정 가치가 500조 원에 달하는 매장지가 있었던 거요. 그동안은 채굴 기술이 부족해서 다들 손도 못 댔지. 그런데 한국이 작년부터 그 시추를 시작했더군. 50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현무 5 미사일의 그 이상한 발사각. 그건 적의 도시를 노리는 각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동해 한가운데의 그 시추 시설을 향해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 그 위협을 정확히 끊어내기 위한 방어 각도였던 거예요. 한국은 미사일을 무기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방패로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댔어요. 그리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핵, 미사일, 가스 하이드레이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베리아 가스관, 중동의 정유시설, 이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한 점에서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그 점이 어디였냐고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마르탱에게 전 세계 주요 에너지 공급망의 흐름도를 띄워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벽면 디스플레이에 거대한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중동에서 출발한 노란 선이 인도양을 가로질러 동아시아로 흘러갔고, 시베리아에서 출발한 파란 선이 한반도 북쪽을 거쳐 태평양으로 빠져나갔으며, 호주와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오는 초록 선이 모두 한반도 남쪽 해역에서 한 번씩 모였다 흩어졌어요. 저는 그 지도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전부 한국을 거치는군. 마르탱이 조용히 한 줄을 보탰어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70%가 결국 한국 영해 인근의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합니다. 한국이 건설한 항만, 한국이 만든 운반선, 한국이 보수하는 가스관, 어디 한 군데라도 막히면 전 세계의 발전소가 멈춥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 핵을 가졌다는 건 단순히 한 나라가 무기를 하나 더 보유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위에 거대한 우산이 펼쳐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우산이냐고요? 누구도 함부로 그 우산 아래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없는 핵으로 보장된 우산이요. 저는 에릭을 바라봤어요. 그가 제 시선을 받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어요. 루카스, 솔직히 말하지. 우리는 이걸 막을 수 없었네. 왜인가? 한국이 핵을 안 가졌다면 저 공급망은 누군가의 표적이 됐을 거야. 러시아가 노리고, 중국이 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조차 흔들었겠지. 그런데 한국이 핵을 가진 순간 누구도 저 공급망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게 됐어.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야. 그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그 뒷말을 대신 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핵이 우리 모두의 발전소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지. 에릭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봐왔던가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해왔고, 방위비라는 이름으로 압박해왔고, 그저 동아시아의 한 나라라는 이름으로 작게 봐왔죠. 그런 한국이요. 지금은 우리가 켜는 모든 전등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오후 늦게 저는 한 통의 보고서를 더 받았어요. 세계 주요 국부펀드들의 자금 이동 보고서였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 싱가포르의 테마색. 이들 모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한국 시장으로 옮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에 한 줄이 굵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처,
한국. 저는 그 한 줄을 읽으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자본이라는 건 정말 정직한 동물이거든요. 자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본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요. 그리고 자본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건 세계가 입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을 비난할지 몰라도 손과 발과 지갑은 이미 한국이 옳았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겠어요? 핵을 가진 나라에게 돈이 몰리는 풍경. 이게 정상인가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핵을 가진 나라는 늘 제재를 받았고 자본이 빠져나갔고 고립됐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지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카타르의 가스선 32척, 사우디의 정유 계약, 시베리아의 가스관, 동해의 500조 원, 현무 5 미사일, 노르웨이 국부 펀드. 이 모든 숫자와 이름이 한반도라는 작은 땅 한 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히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한국으로 자본이 몰려가던 그 주말, 가장 먼저 발을 동동 구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도쿄 주재 우리 대사관에서 보내온 한 통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일본 외무성의 가장 깊은 라인에서 흘러나온 비공식 요청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도쿄가 워싱턴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친일 의원 라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담당자들, 재무부의 수석 보좌관까지 일본의 로비스트들이 한꺼번에 워싱턴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마르탱 담당관이 들어오면서 한마디 했어요. 국장님, 도쿄가 정말 다급한 모양입니다. 평소라면 절대 안 쓸 채널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질투지, 질투요. 한국이 가진 모든 것을 일본이 평생 가지고 싶어 했거든. 핵 잠재력, 자체 미사일, 독자 외교 카드. 일본은 평화 헌법이라는 족쇄를 차고 있는 동안 한국이 그 모든 걸 손에 쥐는 걸 두 눈으로 본 거지. 여러분, 이 풍경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옆집에서 새 차를 샀다고 자기 집 마당에 그 차를 뺏어와 주차하라고 동네 어른에게 떼를 쓰는 모습. 정확히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한 줄의 속보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이반 페트로프. 그가 모스크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회견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켜자마자 마우스에서 손이 떨어졌어요. 이반 페트로프 장관. 평소 서방을 향해 가장 거친 언사를 쏟아 내던 그 인물이 단상에 서서 짧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한국의 핵 보유는 정당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중동 분쟁의 중재자로 한국을 공식 지지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며칠 전까지 두만강에서 한국을 향해 여론 신호를 깜빡이던 그 러시아가요. 한국이 핵을 갖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한국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한 거예요. 그것도 한국을 중동 분쟁의 중재자로 인정하면서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러시아가 한국 앞에 한 줄로 줄을 서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마르탱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더 가져왔어요. 국장님, 중국 측 반응도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했나? 무반응입니다. 단 한 줄의 논평도 내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침묵한다는 건 사실상 묵인한다는 뜻이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인민일보 일면이 한국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됐을 텐데 그날 인민일보 일면은요. 한국과 무관한 농업정책 기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워싱턴의 그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백악관 내부에 심어둔 한 라인으로부터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통화의 녹취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배석했던 한 보좌관이 흘린 몇 줄의 코멘트가 한 다리 건너 제 귀에 들어왔어요. 대통령은 통화 내내 한 가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 저는 그 한 줄을 듣는 순간 의자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게 방위비 더 못 낼 거면 짐 싸라고 으름장을 놓던 그 사람이요. 일주일 만에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위비를 깎아주겠다.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하겠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한국 분담금을 미국이 더 지원하겠다. 한국이 원하는 어떤 조건이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 이게 협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협상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이건 구걸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일본 측 로비스트들의 동향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흥미로운 보고였습니다. 일본에 가장 영향력 있다는 워싱턴 로비스트 다카하시 부장. 그가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의 문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면담을 거절당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관련 사안 외에는 어떤 면담도 잡지 않습니다. 일본이 백악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10여 년 동안 워싱턴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던 그 일본이요.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단번에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책상 위에 놓인 미국의 산업 공급망 분석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평소에는 그저 통계로만 보였던 자료가 그날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미국 반도체 산업이 한국 메모리에 의존하는 비율 70%, 미국 자동차 배터리가 한국 셀에 의존하는 비율 58%, 미국 조선 보수 시장이 한국 야드에 의존하는 비율 47%, 미국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한국 건조 의존도 87%. 저는 펜을 들고 그 숫자들 옆에 한 줄을 적어봤습니다. 한국이 삐치면 미국 공장이 멈춘다. 웃기게 들리시겠지만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미국 상무부 내부 보고서의 결론이 정확히 그 한 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한 건 어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어요. 이건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 미국의 제조업 절반이 멈춘다는 그 단순한 계산. 저는 그 보고서를 덮으며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비로소 그림이 완성되더라고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만들었죠.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그리고 지하 100m에서 그 무엇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들 그저 한국이 만든 것을 사갔고, 한국이 만든 것에 의존했고, 한국이 만든 것 위에서 자기들의 산업을 굴렸죠. 그러다 어느 날 한국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더 이상 못한다. 그 한마디에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마르탱이 마지막 보고를 들고 들어왔어요. 국장님, 도쿄가 결국 한국 외교부에 직접 사절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답니다. 한국 측 반응이요. 뭐라고 했나? 한 줄이었습니다. 일정 검토 후 회신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 줄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여러분, 이 한 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한국이 이제 일본에게 해주는 답변이 정확히 10년 전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그 답변이거든요. 한국 외교부가 일본 측의 어떤 사안에 대해 면담을 요청할 때마다 일본은 늘 그 한 줄로 답했어요. 일정 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같은 문장, 같은 어순, 같은 무게. 그런데 지금은 화자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브뤼셀의 어두운 거리를 한참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의 군인도 국경 밖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단 한 줄의 위협 발언도 공식 채널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시스템을 가동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시스템 가동만으로요. 워싱턴이 머리를 숙였고, 모스크바가 줄을 섰고, 베이징이 입을 다물었고, 도쿄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작게 한마디 중얼거렸어요. 이게 외교라는 거구나. 진짜 외교는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정확한 순간에 단 한 줄의 데이터를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게임의 가장 무서운 선수가 한반도 한가운데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워싱턴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긴급 요청이 왔거든요.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리는 비공개 안보회의에 유럽 측 옵서버 자격으로 한 명이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한 명에 제 이름이 올라갔고요. 오벌 오피스. 미국 대통령의 그 둥근 집무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묵직해지는 그 공간에 제가 직접 발을 들여놓는 자리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안내된 그 방은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작았어요. 양쪽으로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한가운데 책상 너머에 미국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양옆으로 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한쪽 끝에 평소답지 않게 어깨를 잔뜩 움츠린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에릭이었어요.
그는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제 종합 대응 보고서. 표지에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그가 며칠 밤을 새워 작성한 자료라는 걸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대통령이 짧게 말했습니다. 에릭, 보고하시오. 에릭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가 보고서를 펼치려는 그 순간 안보보좌관 마이클 그린이 손을 들어 그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카카,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측이 오늘 새벽 한 가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한국이 자국 부품을 사용하는 모든 해외 생산 라인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출하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 번에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짚어드릴게요. 미국의 자동차 공장, 일본의 전자제품 공장, 독일의 정밀기계 공장, 이 모든 곳이 한국의 부품 한 종류 없이는 라인을 단 하루도 돌릴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 라인의 스위치를 한국이 자기 손에 쥐고 있다는 신호를 워싱턴에 직접 보낸 거예요. 대통령이 천천히 에릭을 바라봤어요. 에릭, 그래서 한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는 거요? 에릭이 보고서를 펼치려다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그 두꺼운 보고서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번, 두 번, 세 번 보고서를 찢어버렸어요. 종이가 갈라지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합참의장은 입을 살짝 벌린 채 그를 바라봤고 국무장관은 안경을 고쳐 쓰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대통령조차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에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카, 이 보고서는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을 어떻게 막을지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오? 한국의 핵은 우리가 막아야 할 위협이 아닙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한국의 핵은 고장난 세계를 고칠 마지막 조각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 달 전 한국에게 짐 싸라고 호통치던 바로 그 에릭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우습게 보던 그 에릭이요. 그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 보고서를 찢으면서 한국을 마지막 조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가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더군요. 그러다가 작게 한마디 했습니다. 마이클, 카메라 준비하시오.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이클 그린 보좌관이 즉시 부속실로 나갔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백악관 출입기자단 대표 5명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일정이 잡혀야 가능한 일이 단 10분 만에 진행된 거예요. 대통령은 책상 앞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켜졌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합 중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존중한다. 그리고 한국 중심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지지한다. 방 안에 있던 합참의장이 작게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무장관은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린 채 그저 가만히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의 발언을 부연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사실상의 동의였어요. 여러분, 이 한 줄의 의미를 한번 짚어드릴까요? 한국 중심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 이 표현이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지난 70년 동안 동북아의 중심축이었던 미일 동맹의 무게중심이 공식적으로 한국으로 옮겨졌다는 선언이거든요.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빠져나간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의외로 합참의장 데이비드 카터였습니다. 그가 한참을 자기 손바닥을 들여다보더군요. 그러다가 옆자리의 국무장관에게 작게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평생을 지켜온 그 질서가 오늘 이 방에서 끝났군요. 국무장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짧은 대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얻어냈는지가 그제서야 또렷해졌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백악관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 통의 속보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며칠 전까지 레바논 남부에서 학살을 자행하며 핵 협박까지 동원했던 그 인물이요. 갑자기 모든 군사 작전을 중단했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멈춰 세운 걸까요? 미국이 압박했을까요? 아니에요. 미국은 그를 압박할 힘이 없었어요. 유엔이 결의했을까요? 아니에요.
유엔은 이미 2달 전에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를 멈춰 세운 건 단 하나의 보고였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군수 산업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 7종의 출하를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는 보고, 그리고 한국계 글로벌 금융 결제망의 일부 라인이 이스라엘 방위 산업 결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 단 2줄이었어요. 미사일 한 발도 없었습니다. 군함 한 척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2줄의 통보가 사람을 죽이며 폭주하던 한 권력자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마침 화면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짧은 성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단상 앞에서 고개를 살짝 숙인 채로 짧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잠정적으로 모든 군사 작전을 중단한다.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핵을 휘두르며 세상을 협박하던 한 권력자가 핵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굳이 휘두르지 않는 다른 한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칼을 들지 않은 무사가 칼을 휘두르던 무사를 그 자리에서 멈춰 세운 거예요. 그저 자기 허리에 칼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었을 뿐인데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유럽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건 지구 반대편의 한반도라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작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부로 세계의 중심이 옮겨졌구나. 워싱턴에서 돌아온 그 다음 주,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부른 자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자청한 출장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전 세계 외신을 모아놓고 직접 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어떤 일정도 미루고 그 자리에 가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춘추관. 한국 청와대 옆에 자리 잡은 기자회견 전용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회견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회견장 안이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좌측 줄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주요 외신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우측 줄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특파원들이 평소답지 않게 모두 정장을 갖춰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매체들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소 한국 청와대 회견장에 이만큼의 외신이 모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단언컨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의 회견장은 사실상 작은 유엔 총회였습니다. 오후 2시, 정시에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평소답게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에는 어떤 흥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주간 정례 회의를 시작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차분한 걸음이었어요. 그가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의 핵은 평화의 마침표입니다. 회견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그 한 줄을 듣는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통령은 그 문장을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았어요.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단 한 줄을 던져놓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단 한 번도 휘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어떤 폭력도 우리 영토와 우리 동료의 영토를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견이 끝나기까지는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짧은 15분이 끝났을 때 회견장 안에 외신 기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풍경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평소 한국 정부의 발표에 가장 비판적이던 미국 유력 매체의 백발 기자가 가장 먼저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서 일본의 베테랑 특파원이 안경 너머로 눈가를 슬쩍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뒤편의 러시아 특파원조차 마지못한 듯이 천천히 일어서 박수에 합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가 핵을 가졌다고 발표한 자리에서 전 세계 외신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풍경이요. 회견이 끝난 직후부터 제 휴대전화는 꺼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연락을 해온 곳은 나토 사무총장실이었습니다.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슈미트가 직접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가 첫 마디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루카스, 한국 측에 즉시 면담을 요청해 주시오. 우리는 한국과의 종신안보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싶소. 종신. 저는 그 단어에 잠시 멈칫했어요.
외교 문서에서 종신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토 사무총장이 그 단어를 직접 입에 올렸습니다. 뒤이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 안나 슈레더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드디어 상식적인 핵 보유국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어떤 형태로든 안보 협력의 틀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한국이 부르는 어떤 조건이라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2번 읽었어요. 상식적인 핵 보유국. 이 한 줄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동안 세계가 알고 있던 핵 보유국들이 전부 비상식적이었다는 고백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 어느 나라도 자기 핵을 평화의 마침표라고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자기 핵을 휘두르겠다고만 했지 누구도 그 핵을 누군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우산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그 정의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마침 같은 호텔에 묵고 있던 에릭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시겠습니까? 답이 바로 왔습니다. 좋아. 자네 방으로 가지. 그날 밤 에릭은 평소답지 않게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와인 한 모금을 마신 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스, 나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워싱턴에 돌아가네. 마지막 보고를 올리고 그 자리에서 사임할 생각이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왜인가? 내가 그동안 들고 있던 모든 보고서가 한 권도 빠짐없이 쓰레기였거든. 한국을 향한 내 모든 분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려 있었어.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자격이 없지. 그가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한강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작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했어. 시키는 대로만 하고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매번 양보만 하는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말이야. 루카스, 말해보게. 그들은 미련한 게 아니었어. 그들은 5,000년을 기다려 방아쇠를 당긴 사냥꾼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와인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5,000년. 그 짧은 한 단어 안에 한반도라는 작은 땅 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든 시간이 압축되어 있었어요. 400년 전의 임진왜란부터 100년 전의 식민지 시기, 70년 전의 전쟁, 그리고 지난 반세기의 묵묵한 산업화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한국이라는 사냥꾼은 단 한 번의 발사를 위한 조준 시간으로 사용해왔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도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 출국장 앞에서 저는 우연히 한 무리의 외국인들을 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한 가족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에 작은 태극기를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중년 남성이 휴대전화로 한국 대통령의 전날 회견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눈가를 닫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졌다는 소식에 두려워하는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작은 태극기를 손에 쥐고 그 깃발을 자기 가족의 안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나라의 핵이 만들어낸 풍경입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풍경이었어요. 저는 출국 게이트에 들어서기 직전 잠시 멈춰 서서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본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줄로 정의해야 한다면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한 줄이 흘러나왔어요. 한국은 칼을 들지 않고 세상을 멈춰 세운 인류 역사상 단 하나의 나라다. 저는 그 문장을 작게 중얼거리면서 게이트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비행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한국의 한 신문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한국 신문의 일면에는 전날 회견의 내용이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기사들이요. 부동산 가격, 청년 실업률, 학원비 부담, 그리고 어느 야구 선수의 부진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세계가 한국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그날에도 정작 그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무엇을 해냈는지,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섰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저 어제와 똑같은 하루의 걱정거리들을 안고 어제와 똑같은 출근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저는 신문을 접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무서움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다 알아도 정작 본인들만 모르는 그 거울 앞에 서서도 자기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가늠하지 못하는 영원한 소년 같은 그 나라. 5,000년을 기다려 방아쇠를 당긴 사냥꾼은요. 자기가 쏜 그 한 발이 세상에 어디까지 닿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